자, 화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게 발전했는지를 보는 건데, 첫 번째가 화학의 발달로 인해서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요, 식물의 퇴비나 또는 천연 비료를 통해서는 작물 재배 생산량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늘리려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단 말이지. 자, 식물이건 동물이건 얘들아, 꼭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백질이 꼭 필요해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단백질을 어떻게 얻느냐? 먹으면 돼요. 고기를 먹던 아니면 우리가 비건이라 그래가지고 요새 채식주의자 많잖아요. 그래도 동물성 단백질 말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보리라든지 또는 부추 이런 것들을 먹으면 대표적인 단백질이 됩니다. 근데 식물들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식물 중에서 단백질이 부족해서 먹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애가 파리지옥하고, 내가 걔 이름은 모르는데 무슨 호롱병처럼 생긴 애인데 걔는 쥐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식물이 쥐를 잡아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그 호롱병 같은 데 쥐를 담가놓고 소화액으로 녹여서 그냥 먹는 거야. 그게 부족한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그럼 걔네들 먹는 애들 빼고는 나머지 먹지 못하는 식물들, 우리 주변에 나무들 많잖아.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단백질을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우리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탄소, 수소, 산소는 그나마 얻기 쉬워, 식물이. 그런데 요놈 질소가 얻기가 어려운 거야. 우리는 고기를 먹으면 된다 그랬어요? 식물은 못 먹죠. 그럼 이 질소를 얘가 어디 중에 가장 많냐면 공기 중에 무려 78%가 N2 질소 기체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78%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교실에 78%의 질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무리 마셔도 다시 질소로 그대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체내에서 이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인 암모늄 이온이나 또는 질산이온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 이거를 식물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질소 고정이라고 불러줍니다. 질소 고정. 그럼 얘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얘들아, 이 질소 고정은 크게 콩과 식물 뿌리에는요, 뿌리에 혹이 달려 있고 그 혹에 박테리아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콩과 식물의 뿌리 혹 박테리아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들 콩과 식물의 대표가 옥수수하고 콩이겠죠. 그래서 그거는 심으면 잘 열려. 왜? 단백질을 지가 알아서 뿌리에서 만들거든. 그리고 두 번째는 번개예요. 자연에서 번개가 꽝 치잖아요. 그럼 그 압력과 열로다가 주변에 있는 공기에 있는 질소를 이걸로 바꿔줘. 그럼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올해 1월부터 17일까지 지났잖아요. 1일부터 17일 동안 번개 친 적 한 번도 없죠. 1년 동안 나 작년에 번개 친 거 본 적 한 번 있나? 기억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은 있다고 해도 거의 드물고요. 전 세계에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88번의 번개가 친대요. 여러분들 전 세계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데 88번 번개 쳐가지고서는 이거를 식물이 이용할 만큼 충분히 바꿔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형식상 있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질소 기체를 수소 기체와 반응시켜 가지고 암모니아를 합성하는데,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인공 비료를 만들어내는 거야, 사람이 직접. 이거를 1900년 초반에 하버와 보슈란 사람이 성공시켜 가지고 식량난을 해결하게 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만든 게 이제 대박인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 1906년 하버는 공기 중에 질소를 수소와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하는데 성공했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인공비료를 만들게 돼요. 그럼 이 질소를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려웠느냐?
드럽게 어려워요. 그 이유가 이 질소는요 두 개, 이게 N2의 형태거든요. 이 세 개가 공유결합이라는 걸 하는 거야. 공유결합은 비금속끼리 전자쌍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결합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거야. 내가 질소 하나, 전자 하나 내놓게. 너도 하나 내놔. 나 또 하나, 너 하나, 나 하나, 너 하나. 서로 공유를 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친구랑 뭔가 관계를 맺는데 얘한테 있는 게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있는 게 얘한테 필요해. 그럼 둘이 꼭 필요한 존재잖아. 절대 안 헤어진다고. 그 친구들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맞으니까 인력 더럽게 강하겠죠. 그래서 이거가 결합이 잘 안 끊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여기 있는 질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대로 나온다고. 왜? 반응성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중결합을 해서 매우 안정해서요. 얘는 반응성이 엄청나게 작아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작으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어디다 쓰냐면 여러분들 과자 사잖아요. 과자 안에 공기 들어있죠. 그 공기가 이 공기를 갖다 쓰면요 그 과자는 못 먹어요. 누져가지고. 근데 우리 과자 열면 바삭바삭 하잖아. 근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먹다 말고 반 접어서 이렇게 여기다 놓으면 며칠 지나면 어때요? 누져서 먹지 않고 이게 버리게 되죠. 그게 바로 이 질소가 아니라 공기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질소만 들어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질소와 수소기체를 높은 온도와 압력에서 촉매와 함께 반응시켰더니 암모니아가 합성된 게 하버-보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식물의 그 생산성을 높이게 된 것 중에 두 번째가 살충제와 제초제의 사용이죠. 살충제는 벌레들이 우리가 힘들게 얻은 곡식이나 과일을 뜯어먹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먹을 게 부족해지겠죠, 그죠? 그걸 보충하려고 이걸 만들었고, 제초제도 옆에서 우후죽순 자란 그 제초제 그 풀들이 잡초들이 영양분을 빼앗아 갈 거 아니야, 땅에 있는. 그럼 그래도 안 되니까 제초제로 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작물의 질을 높여주고 그리고 생산량도 늘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식량난이 해결되게 된 거고, 마지막이 비닐의 등장. 비닐도 화학적으로 만들어내는 건데 이 비닐이 생김으로 인해서 계절에 상관없이 여러 작물들을 재배할 수 있게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화학의 발전입니다. 최근에는 곤충을 이용하여 식량을 개발해요. 이제는 왜 여러분들 우리가 뭐 먹으려고 갖고 다니면 여러분들 캠핑이나 어디 놀러 갈 때 보잖아요. 먹을 거 바리바리 싸들고 가다 보면 그 아이스박스인가 그거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 정도로 무겁죠. 근데 이제는 식량 이게 다양하게 먹는 게 아니라 곤충을 이용해서 그냥 곤충 몇 마리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양분을 다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려고 해요. 앞으로는 진짜 곤충 먹거나 캡슐 먹을 수도 있어요. 맛있는 거 안 먹고. 그리고 이제 어업 분야에서 생산량 증대는 이거는 뭐냐면 그물. 이 그물이라는 합성 섬유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가두리 양식을 하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기도 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또 식량난이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의류 문제라고 하는 거는 식물에서 얻은 면이나 마, 동물에서 얻은 모, 비단, 이거는 천연섬유예요. 이 천연섬유는요 대량 생산도 어렵고요 마모가 잘 돼요. 빨래 몇 번 하면 구멍 숑숑 뚫린다고. 그럼 오래 사용할 수 없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보완점이 질기지 않아서 쉽게 닳고 대량 생산 어렵기 때문에 합성섬유라는 걸 개발하게 되는데, 여기 합성섬유에서 여러분들 이거 나일론만큼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최초의 합성섬유, 얘는 헥사메틸렌 다이아민하고 그리고 더하기 아디프산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네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반응을 시켜요. 그래서 만들어낸 합성섬유가 이 나일론이에요. 얘는 특징이 매우 질기고 유연하고 신축성 좋고 스타킹, 밧줄, 그리고 그물, 칫솔 등의 재료로 이용하는데, 이거를 요 앞에 가서 내가 굳이 화학식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나일론이요. CH2가 6개가 있고요. 여기에 NHH, NHH가 있어요. 요거 조금 이따가 배울 건데 여기 NH2가 얘가 뭐냐면 아미노기예요. 다른 말로 아민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메틸렌이에요. 그리고 6 있죠. 6개. 6개를 그리스 라틴어로 세면요.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헥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6개가 헥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민이 2개죠. 그래서 우리가 1부터 2까지 그냥 세보면 좀 이따 할 거예요.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헥사까지만 쭉 이렇게 써보면 얘가 1, 2, 3, 4, 5, 6이에요. 그러니까 6이니까 헥사죠. 헥사 메틸렌이고 거기다가 아민이 2개잖아요. 그지? 그래서 다이아민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헥사 메틸렌 다이아민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디푸사는 일반명인데 메틸렌이 4개가 있고요. 여기에 COOH와 COOH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아디푸산이 되는데 얘도 정확한 명칭은 테트라메틸렌 다이카복실산이에요. 풀로 읽어버리면.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반 우리가 줄여서 아디푸산 불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옆에 헥사메틸렌 다이아민 또 붙어요. 그리고 아디푸산, 헥사메틸렌, 아디푸산 계속 결합할 거고 이쪽으로도 계속 결합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누가 빠지냐면 여기 H와 OH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돼서 빠지면 나머지 얘랑 연결하잖아. NHCO가 될 건데 요놈의 이름이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요. 이게 무수히 많아서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거야. 무수히 많으면. 그래서 폴리펩타이드 구조가 이제 잘 꼬이면 이제 그게 나일론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 과정까지 나오진 않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이제 폴리에스터가 어떤 거냐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성섬유고 신축성과 탄성 좋고 잘 구겨지지 않기 때문에 양복이나 와이셔츠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고요. 폴리아크릴이라고 하는 것은 모와 유사한 보온성을 갖고 있어서 니트나 양말 등에 이용을 해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합성염료라는 거는 옛날에는 천연염료였단 말이야. 그럼 천연염료는 값이 비싸겠죠. 그럼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옷 색깔이 곧 신분이었다고요. 화려한 색을 입으면 쟤는 양반이고 잘 사는 집인 거야. 그냥 맨날 하얀색만 입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이고 일반 백성이었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요새 어때요? 1900년 중반쯤에 이제 드디어 이렇게 칼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도 칼라 옷 쉽게 입을 수 있잖아. 이제 누가 칼라 옷 입었다고 해서 쟤 색깔 보니까 쟤 양반이야. 쟤 잘 사네. 어떤 색깔 봤더니 쟤 못 사네. 요새는 그게 아니잖아. 요새는 그걸 뭘로 해? 브랜드로 하죠. 그죠? 브랜드로 하지만 나는 뭐 브랜드지 선생님은 봐도 몰라요. 나는 뭐가 뭐 명품이라고 하는데 나 그런 걸 몰라서. 자, 그래서 이제 모브라는 최초의 합성 염료로 영국의 퍼킨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미래 의료 문제 해결은 최근에는 기능성 섬유나 첨단 소재 섬유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의복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축구 선수들이 입는 옷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 입는 옷 보면 요새는 몸에 쫙 달라붙으면서요. 손으로 잘 안 잡혀요. 왜? 우리 축구하는 거 보면 알죠? 옆에서 왜 상대 선수 연락에 잡아 끌잖아. 잡아 당기지, 그지? 그때 옷이 손에 잘 잡히면 얘가 못 도망가니까 안 잡히도록. 그래서 축구 선수들이 뭐 하는 줄 알아? 이제는 기술을 연마해요. 잡으려고 상대를 꼬집어요. 아예 꼬집습니다.
그러면 진짜 잘못 꽂으면 열나 아프겠죠. 왜냐면 여러분들 옷을 비틀어서 잡으면 잘 잡히잖아요. 그냥 잡으면 미끄러지겠지만. 그래서 꼬집는 데 진짜 그런 거 카메라에 잡히면 되게 창피할 건데 요새 카메라가 많아서 이런 거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주거 문제. 요거는 그냥 내신 시험이든 뭐 나오면요 그냥 1번 문제에서 요거 중에 하나 나올 거예요. 이게 연소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 같은 노폐물을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화학 시간에 잘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방법. 이게 어떻게 하냐면 중학교 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석회수를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지? 근데 이제 고등과정을 할 때는 이거를 화학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석회수가 CaOH2예요. 수산화 칼슘. 염기성 물질이고요. 염기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할 건데, 자, 이거 잘 봐요. 좀 전에 내가 얘 염기성이라 그랬죠?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요 산성이 돼요. 그럼 염기성과 산성이 만났으니까 이거는 중화 반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 물이 만들어지면서 나머지 CaCO3인데 이게 고체가 된다고. 요게 앙금이에요. 고체로 가라앉아. 근데 그게 작은 알갱이처럼 생기니까 용액이 뿌옇게 변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고체건 액체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다 고체 액체예요.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특별한 색깔을 띠지 않는 이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 질소, 산소, 수증기, 아르곤 등등 기체가 많아요. 이거 눈에 보이면 뭐 사람 눈이 아닌 거죠. 안 보여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뭐 김이 올라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허연 연기가 보여? 그거는 수증기가 아니에요. 물방울이죠. 그게 좀 있으면 사라지죠. 사라지는 게 물방울이었던 게 다시 수증기로 변해서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 절대 수증기가 될 수 없어요. 그랬더니 가끔 누가 그래, 저기 지웰 쪽에 가서 하이닉스 가다 보면 밤에 거기서 수증기를 되게 많이 배출하거든요. 그럼 흰 연기가 나오잖아. 와, 수증기다 그러고 있어. 수증기 아니라. 와, 물방울이라 그래야지. 그지? 구름이 물방울이죠. 기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가정에서 화석연료를 난방과 치사에 이용해서 안락한 주거환경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 있다. 물 확인하는 방법. 물을 확인하는 거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갖다 대요. 그러면 붉게 변합니다. 이거는 4단원 가면 또 나와요. 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물이 닿으면 붉게 변하죠. 반대로 이 물에 젖은 종이를, 얘가 종이잖아, 말리면 다시 푸르게 돌아와요. 적시면 붉게, 말리면 푸르게 이렇게 변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석연료를 화학 반응시켜 플라스틱 소재를 만드는데 이 플라스틱은 가볍고 외부의 힘에 충격에 강하고 녹이 슬지 않고 다양한 색깔과 모양이 가능하고 대량 생산 가능하면서 값이 싸죠. 여러분들 우리 이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어디서든. 근데 요새 이제 이거를 잘 안 쓰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서. 지금 뭐 태평양 쪽에 하와이섬 근처 거기 어딘가 쓰레기섬이 만들어져 있는데 플라스틱으로 그 면적이 여의도 면적 2배래. 근데 우리는 서울에 안 사니까 여의도가 얼마나인지 모르러. 근데 아무튼 드럽게 넓대요. 그 드럽게 넓은 면적이 2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 재료의 변화는 천연 재료, 나무, 흙, 돌로 집을 짓던 것을 이제는
건축 재료가 바뀌면서 주택, 건물, 도로 등의 대규모 건설이 가능한데 이게 바로 뭐 H빔이라든지 H빔 또는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이제 고층 건물도 올라가게 되고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다음 장에 있겠죠. 철의 재련 과정은 4단원에 가면 자세히 배워요. 철광석에 코크스 집어넣고 철을 얻어냅니다. 재련시키고요.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고 크로뮴을 섞어서 더 단단하고 녹슬지 않는 합금 스테인레스를 사용하고요. 건축물의 골조나 배관 등으로 건축자재로 이용될 뿐 아니라 가전제품, 생활용품에도 이용되고 시멘트는 석회석을 가열해 생석회를 만든 후 점토를 섞어서 만들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점토라는 거는 지점토라고 들어봤나? 뭐 도자기 만들 때 쓰는 흙이거든요. 잘 뭉쳐요. 그런 걸 이용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거고요.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모래 자갈을 섞어요. 그리고 얘는 압축하는 힘에는 강하지만 잡아당긴 힘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진이 약간 잡아당긴 힘으로 생기면 도로가 쫙쫙 갈라져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철근 콘크리트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땅 바닥을 밟고 있잖아. 얘가 그냥 콘크리트면 어디 내가 한 군데다 무거운 거 올려놓잖아. 그럼 거기가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뼈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철근이라고 하는 거고 알루미늄, 보크사이트를 재련해서 사용을 하는데 가볍고 단단하여 창틀이나 건물 외벽 등에 이용하고 유리는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만들고 창 등에 이용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미래에는 건축재료의 성능이 더 개량되고 단열재, 바닥재, 창틀, 외장재 등도 새로운 소재로 변화하고 있다. 읽어보면 끝나는 거야. 이걸로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어요. 자, 건강 문제 해결 볼게요. 화학의 발전으로 합성 의약품이 개발되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쉬워졌죠. 아스피린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에요. 그리고 버드나무 껍질에서 분리한 살리실산으로 합성한 겁니다. 진통 해열제로 널리 사용하죠. 우리 왜 코로나 걸렸을 때 아세트아미노펜이라 그래가지고 먹는 거 있죠.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페니실린은 최초의 항생제, 세균성 질병을 치료하죠. 여러분들 이게 합성 의약품이 이게 개발되기 전에는 옛날에 그 유럽에서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 흑사병이라고 들어봤죠? 그게 생겼을 때 이 항생제가 없었단 말이야. 항생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안 죽었겠죠. 이게 없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요새 뭐 코로나로도 사람들이 많이 죽지만 그렇게 많이 죽지는 않는다고. 근데 이 페스트는 그 정도로 무서운 질병이었다고요. 자,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살리실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줄게요. 이거는 시험지에 나와요. 얘는 여기다 꼭지점에는 탄소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탄소가 있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원래 탄소는요 단일결합 있고 이중결합 있고 삼중결합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는 뭐냐면 얘는 1.5결합의 형태야. 원래는 이렇게 표현해. 단일 이중, 단일 이중. 여기 단일도 이중이야. 번갈아 가면서 하나씩 있어. 근데 얘들아 이렇게 되면 얘가 결합 길이가 길고 얘가 더 짧거든. 그럼 이걸 그냥 그리잖아. 한쪽은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아져야 돼. 근데 얘 이름이 벤젠이에요. 이 벤젠은 정육각형의 평면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정육각형이라는 얘기는 모든 변의 길이가 어떻다? 같아야 되지. 그래서 단일 이중이 아니라 1.5결합의 형태인 거야. 그 이유가요. 이 이중결합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를 거의 빛의 속도로 열나 빨리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거잖아요. 내가 얘를
이걸 빨리 흔들 수 있는 게 얘인데 이렇게 흔들다 보면 여러 개로 보이잖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걸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면 이게 한 줄로 보일 거 아니야 그냥. 그것처럼 얘가 워낙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단일 이중이 아니라 그거의 중간 형태인 1.5결합의 형태로 보일 거란 얘기예요. 이게. 오케이? 그럼 여기 벤젠에 뭐가 붙어 있냐면 하이드록시기하고 카복실기가 붙어 있어요. 이게 바로 벤젠이 아니라 이제 이놈이 살리실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거 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얘는 페놀류예요. 페놀류는요 먹으면 뒤져요. 한마디로. 그래서 옛날에 그 낙동강 지역에 누군가가 어떤 공장에서 페놀을 강제로 방류해가지고 몰래 법적 처벌 받았다고요. 몰래. 이거 되게 독극물이에요. 이게 그 낙동강을 이용해서 수돗물 만드는 지역에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냄새나고 온갖 오염이 심해가지고. 이게 극독류고요. 또 하나 요놈 이렇게 있어요. COH. 이거는 벤조산의 일종입니다. 이거는요 먹어도 돼요. 먹어도 괜찮아요.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내가 좀 전에 얘기한 잘 봐. 이렇게 있으면 못 먹어. 이렇게 있으면 먹어도 돼. 알겠지? 그리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아세트산이야. 이걸 두 개를 결합을 시켜. 결합을 시키면 여기에 COOH 이게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카복실기예요. 카복실기. 요 놈은 알데하이드 아니요. 이게 이건 카복실기고 이거는 하이드록시기예요. 하이드록시기하고 카복실기가 만나죠. 얘도 카복실기잖아. 설마 같은 것끼리 결합할 일 없다고. 얘랑 반응을 할 건데 둘이 만나면 물이 빠져나가. 근데 자연의 섭리는 공평해. 반반씩 내놔요. 뭐냐면 COH에서 너 OH 두 개 내놔. 4개 있으니까 너 2개 내놔. 난 2개 있으니까 하나만 내놓을게. 그러면서 얘네 둘이 만나서 뭐가 돼서 빠져? 물 돼서 빠지겠지, 그지? 그리고 나머지를 이어 붙이는 거야. 그럼 나머지를 이어 붙이면 여기에 COOH 벤조산유 그대로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 O, CO, CH3가 붙은데 요게 에스터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되면 이제 이놈의 이름이 바로 아스피린이 되는 거예요. 진통 해열제. 이렇게 먹는 거야 이건. 아까 전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먹을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먹을 수 있는 거. 그 다음 요번에 얘는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CH3OH 얘 이름은 메탄올이에요. 메탄올인데 얘를 반응하면 역시 똑같이 여기에 COH와 여기 OH 있죠. 이 둘이서 COH, OH가 H와 OH가 빠져나가겠죠. 그럼 역시 물 돼서 빠지면서 OH 그대로 있고 COH, CH3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OH 있으니까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얘는 바르는 진통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 맨소레담입니다. 이런 맨소레담 뭔지 알죠? 하얀색이고 바르면 되게 화끈화끈한 거 있거든요. 파스. 이런. 자, 탄소화합물은 탄소 원자가 중심을 이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탄소는요 원자 번호가 6번이에요. 그러면 원자 번호가 6번이란 얘기는 양성자가 6개인데 우리 원자라고 하는 건 있잖아 얘들아. 핵이 있고 그 핵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전자 껍질이 있거든. 전자 껍질이 있는데 얘 원자 번호 6번이니까 전자도 6개를 갖고 있어. 근데 각 껍질마다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 개수가 2개, 8개, 18개, 32개가 최대 전자 수야. 최대로 들어가는. 그럼 여기 6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4개를 채워요.
그럼 이제 얘네들은 전자가 안 들어가 있겠지, 그지? 앞에까지 4개가 찬 거야. 그럼 일단 여기서 얘네들을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라고 해요. 이거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거든.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거는 그냥 최외곽 전자라고 불러. 그런데 원자가 전자는 최외곽 전자 중에서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야. 그래서 얘는 4개야. 4개가 있어서 4개예요. 그럼 4개면 이 탄소 주변에 1개, 2개, 3개, 4개의 전자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주변에 이제 기본 원소인 수소가 전자 하나 공유, 수소가 전자 하나 공유, 이렇게 공유, 이렇게 공유를 해요. 그래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 결합을 하는 이유는 왜 하냐면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통합과학 시간에도 나오는데, 옥텟 규칙은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를 모두 채우는 거예요. 모두. 이거를 우리는 옥텟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3단원에 가서 배우는 이온결합, 공결합이 있는데 그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가 다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옥텟 규칙의 개수가 몇 개냐면, 핵이 있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껍질이 있으면 첫 번째만 2개고요. 나머지는 8개, 8개, 8개가 옥텟 규칙이에요. 그래서 옥텟이 옥타가 8개란 의미예요. 아까 전에 왜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헥사 했죠? 6가지. 그 다음에 7이 헵타고 8이 옥타야. 그래서 옥타가 여기 8개란 뜻이에요. 첫 번째 껍질만 2개, 나머지는 다 8개를 채우려는 성질. 이거를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얘가 4개잖아? 그럼 잘 봐. 수소, 얘 입장에서는 야, 나 2개 옥텟 규칙 만족했어. 얘네 옥텟 규칙 만족했잖아. 그지? 안정화됐겠죠? 수소 입장에서 보잖아요. 헤헤, 나도 여기 있다. 나도 8개 구성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 나도 8개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럼 서로 옥텟 규칙 만족했잖아요. 공유결합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화학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주변에 수소, 산소, 질소, 황, 할로젠 원소 등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데, 구성하는 원소의 가지수는 적어도요, 존재하는 물질은 지구 전체가 거의 다 탄소화합물로 구성된다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아요. 우리 사람 몸에서도요, 물과 무기염류를 제외하면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대표적인 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이 가장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지금 얘기한 내용은 생명과학 시간에 나오는 얘기예요. 탄소화합물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우리 주변의 탄소화합물은 여기 우리 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음식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바이타민, 의류에는 면, 마, 나일론, 폴리에스터, 플라스틱, 그 다음에 의약품, 그 외 여러 가지 물질들이 다 탄소화합물이고, 또 탄소화합물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이 원유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사우디 쪽이나 뭐 어디서든 가서 원유를 사오겠죠. 사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제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우디에서 정제된 걸 사와야 되잖아요. 그럼 더럽게 비싸요. 원유는 정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요. 이걸 갖다가 정제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기술 갖고 있는 나라들도 몇 개 없고요. 이런 시설을 갖고 있는 나라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인데 휘발유나 경유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웃겨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 놓고 분별한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거 만들었잖아. 그걸 내다 팔아요, 다시 거꾸로. 그리고 특히 이제 LG라고 하면 좀 거시기하고 GS 같은 계열이잖아. 이 GS에서요, 뭐를 했냐면요, 이 값싼 경유를 비싼 휘발유로 바꾸는 기술을 확보를 했고, 이걸 만드는데 무려 투자를요 2조를 했어요. 투자금. 근데 이제 매년 1조의 수익이 난대요. 그럼 벌써 이제 수익을 많이 냈겠죠? 근데 요새는 이제 이 기술 안 써요.
왜 안 쓸까? 여러분들이 아직 운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주유소 가보면요, 휘발유보다 경유값이 더 비싸요. 이제 거꾸로 됐어요. 그러니까 경유를 갖다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비싸게 팔아 먹어야지. 그지? 이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원유를 넣고요, 끓는 점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끓는 점차 이용해서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먼저 끓어 나오는데, 이거 순서대로 외워야 돼. 천연가스, 그 다음에 휘발유. 이 휘발유를 다른 말로 나프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나프타는 정제를 해야지 휘발유가 되는 거야. 그리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렇게. 근데 있잖아 얘들아, 아래로 갈수록 탄소수가 많고요, 연소할 때 불완전 연소를 해요. 그래서 끓음이 많이 생겨요, 이쪽으로 갈수록. 그래서 요새 여러분들 왜 자동차들이 자꾸 전기나 또는 하이브리드나 또 뭐로 수소 자동차로 바뀌잖아. 그 이유가 바로 이산화탄소를 억제하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지 모르겠지만 이 경유차 있죠. 얘가 서울이나 경기권 도심에 들어가고 싶지? 근데 지금부터 5년 전이나 7년 전? 10년 안 돼야 돼요. 그 7년이 넘어간 경유차들은요, 서울 도심으로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왜 청주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차 위에서 보잖아? 도로에 노후 차량 감시한다는 카메라가 달려 있어. 그럼 그게 이제 도로, 이게 청주 시내로 들어오는 입구에 다 붙어 있거든. 그럼 만약에 노후된 차가 들어오다가 찍혔잖아? 그럼 벌금 맞아요. 근데 그 벌금이 무려 한 50만 원 돈 돼요. 되게 세죠. 그래서 그거를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되냐? 그 차를 폐차를 해서 새 차를 사던지, 아니면 그 저감 장치라고 하는 걸 트럭에다 달아야 돼. 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안 달아요. 비싸니까. 근데 뭘 몰라요. 나라에서 90% 지원을 해줘요. 달면 10%만 내가 부담하면 되는데, 그것도 부담하기 싫어서 안 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쯤 되면 시중에는 이제 뭐 경유차나 휘발유차 없을 거예요. 죄다 전기나 수소차로 바뀔 겁니다. 요런 게 이제 끓음이 많이 생겨서 그래요. 그래서 요런 것도 와요. 경유나 중유는 트럭이나 선박에 쓰죠. 여러분들 이거를 왜 휘발유를 안 쓸까? 아까 전에 했지, 휘발유 비싸다고. 얘가 비싸, 휘발유가 다른 거에 비해서. 옛날에는, 지금은 경유가 더 비싸지만 어쨌거나 얘가 더 비싸니까 이 비싼 연료를 써서 화물 같은 거 운반하다 보면 교통비가 더 들어가요. 그럼 우리 물건값이 되게 비싸지겠지. 여러분들이 택배로 시켜. 그러면 왜 멀리서 우리 집 앞까지 오는데 하루 이틀이면 오잖아. 근데 그 운반할 때 여러분들 택배비 얼마 내요? 거의 무료로 사죠. 근데 파는 사람이 2,000원이건 3,000원이건 지불을 하잖아. 근데 솔직히 하나 물건이면 3,000원이면 기름값도 안 나오겠죠. 여러 개니까 운반이 가능한 거야.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배 타고는 빼라. 야, 배를 만약에 휘발유를 썼다고 생각해봐라. 미국에서 우리가 직구를 했는데 우리나라까지 와. 배 타고 오면 최소 한 달은 와야 될걸. 한 달 동안 휘발유를 떼고 오면 기름값 때문에 아마 시타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싼 중유를 써요. 대신에 단점이 뭐야? 환경오염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대체할 뭔가 기술이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는. 자, 탄소화합물이 다양한 까닭은요,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아까 4개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대 4개의 공결합을 할 수 있고요. 탄소 원자끼리는 이렇게 사슬 모양, 이중결합, 가지 모양 또는 고리 모양, 삼중결합 등을 구성을 해요. 이러면서 다양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지구상에서 물이나 일반적 물질 몇 개만 빼면 다 탄소화합물이라고. 그 정도로 양은 많아요. 구성하는 원소의 개수는 적어도. 이런 거 알아두시고, 자, 탄화수소는 뭐냐면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이 된 애들이에요. 뭐 산소, 질소, 뭐 할로젠 원소들은 결합하지 않아요. 오로지 탄소, 수소로만 결합을 할 거고요. 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이 탄화수소는 크게 포화탄화수소도 되고 사슬형이 있고
고리형이 있어요. 사슬형은 탄소 길이가 이렇게 직선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걸 얘기를 하고요. 고리형은 탄소가 최소 3개 이상 있으면서 이렇게 탄소끼리 고리를 이루는 걸 고리형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고, 사슬형의 또 두 가지는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 여기 밑에도 고리형에도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로 이렇게 나뉘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해당하는 종류들이 뭐가 있는지 보면, 포화탄화수소는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이 단일 결합, 불포화는 이중이나 삼중 결합이 있고요. 여기 포화는 고리를 이루면서 단일 결합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불포화는요, 고리를 이루는데 이중 결합이 하나 있으면 됩니다. 이게 물론 이중이 한 개, 두 개, 세 개도 되겠죠. 여러 개가 되겠지만 하나만 알면 돼요. 우리는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굳이 따지자면 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이놈의 이름은 벤젠이라고 했었죠. 요런만 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이름들을 이제 영어로 알려줄 건데요. 얘는 알케인족이고요. 얘는 알켄족, 알카인족이라고 해요. 이렇게 알케인, 알켄, 알카인. 그리고 얘는 고리를 이루어서 고리의 의미인 사이클로를 붙이고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알케인족. 이렇게 사이클로 알케인. 이놈은 사이클로 알켄이 되겠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요 알케인의 일반식이 있는데, 이 일반식이 얘는 CN에 HEN 플러스 E. 탄소가 하나면 수소가 4개고요. 탄소가 2개면 수소가 6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알켄은 CN에 HEN, 알카인은 CN에 HEN에 마이너스 E. 2개씩 빠져나가죠. 수소가. 그리고 여기는 사이클로 알케인은 CN에 HEN. 요놈은 요놈하고 요놈, 요놈하고 요놈이 일반식이 같죠. 나머지 어떻게 찾습니까? 성질로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썼던 거 다시 한번 해줄게요. 라틴어로 1부터 10까지. 모노,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요게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탄소수에 따른 물질명. 얘가 뭐가 있냐면 메타, 에타, 프로파, 부타,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는 다음엔 똑같아요. 1, 2, 3, 4만 달라요. 그래서 얘는 탄소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서 내가 아까 전에 여기다가 AN이 엄이고요, YN이가 엄이고 EN이가 엄이, 사이클로 AN이, 사이클로 EN이가 있죠. 그럼 이거를 이름 붙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얘 탄소가 2개인데 단일 결합을 하고 있지. 그럼 탄소 2개니까 이름이 에타야. 에타인데 엄이 A 대신에 여기 뒤에 있는 엄인 ANE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얘 이름은 에테인이 되겠죠. 만약에 탄소가 하나면 메테인. 그래서 이게 단일 결합일 때는 이거에다 이름 붙이면 A 대신에 AN을 집어넣는 거야. 단일 결합이면. 그래서 이름이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펜테인, 헥세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중결합을 하잖아. 그럼 이중결합은 2N2를 갖다 집어넣으면 돼. A를 빼고. 그럼 근데 여기 메텐은 없어. 탄소 혼자서 이중결합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 2개 붙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에텐, 프로펜, 부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에텐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제 3중결합이면 에타인밖에 안 나와요. 알겠죠? 고리형은 거의 나오는 일 없고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탄화수소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책에는 없는데 잘 들어주세요.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탄화수소 유도체에서 작용기를 써보면 얘가 OH가 붙을 때가 있고 CHO가 붙을 때가 있고 COOH, COO, CO, O에 NH2 이런 게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짝대기가 뭐냐면 이 짝대기는 이 앞에 탄소가 붙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 탄소를 뭐라고 하냐면요. R이라 그래서 알킬기 또는 곁사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통합과학을 배우게 되면 아미노산 얘기 나올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곁사슬, 알킬기.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이렇게 전자 8개 해놓고 H 있었잖아. 얘 이름은 메테인이에요. 메테인. 혼자 있어서. 그럼 이놈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메테인이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사라져. 여기 전자 하나가 남아있지. 요렇게. 또 하나는 C2에 다 수소가 있는데 여기다 전자쌍으로 표시하면 여기 다 수소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이름이 에테인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가 사라져. 그러면 C에다가 H고 여기 전자 하나 갖고 있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뭔가 와서 결합할 수 있고 여기도 뭔가 와서 결합할 수 있는 빈자리잖아. 그럼 얘를 화학식으로 쓰면은 CH3의 짝대기, C2H5의 짝대기 이렇게 쓰거든. 얘네들을 알킬기, 곁사슬이라고 해서 발음을 일기야. 1, YL 이렇게 일기야. 그래가지고 얘는 메틸기, 얘는 에틸기가 되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펜틸, 헥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게 알킬기라고 하는 건데 그게 여기에 다 붙을 수 있다고요. 어떤 거든지. 짝대기 앞에다가. 그러니까 그게 곧 탄소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이렇게 돼 있고 이 작용기의 명칭이 있습니다. 이 작용기의 명칭은 얘는 하이드록시기, 얘는 포르밀기, 얘는 아까 전에 썼죠? 카복실기, 얘는 에스터기. 아까 전에 왜 살리실산 가지고 아스피린 만들 때 OCO나 COO 나왔었잖아. 그게 이거야. 에스터기. 이 에스터는 COH하고 OH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OH 빠지고 H 빠지면서 COO가 남잖아. 그게 에스터고요. 얘는 카르보닐기, 에테르기, 아미노기. 그래서 아까 전에 여기 아미노기고요. 이건 카복실기잖아요. 이거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얘랑 붙어 있으면 그게 바로 아미노 카복실산. 줄여서 아미노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에는 얘와 얘가 다 붙어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알아도 되고. 그다음 얘네들의 일반명. 일반명은 얘는 알콜 또는 뭐뭐올 이렇게 불러. 예를 들어서 CH3OH, C2H5OH 이걸 알콜이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메틸 알코올이죠. 메틸기였잖아. 그지? 그럼 얘는 에틸 알코올이 되겠지? 메틸 알코올, 에틸 알코올. 그렇게 안 하고 이게 탄소 한 개 있죠. 그럼 메테인이잖아. 메테인올이에요. 에테인올이고. 원래는 메테인올, 에테인올이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우리가 알게 해주고 싶어서 메탄올, 에탄올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이름을 불러줘요. 그죠? 그럼 아까 되게 웃기지 않냐?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으로 쓰거든. 여러분들이 마트 가가지고 만약에 캠핑 가려고 하는데 그 부탄가스 사잖아. 마트 가가지고 뷰테인 가스 주세요. 그럼 누가 알아들어요? 부탄이라 그래 알아듣지. 그지? 근데 그거는 메테인, 에테인, 뷰테인으로 배우면서 이거는 또 메테인올 안 하고 메탄올, 에탄올로 배워요. 뭔가 이게 공부하는 게 참 뭔가 이게 획일화돼 있지 않아요. 뭐 지멋대로예요, 완전. 그리고 얘는 뭐냐면 알데하이드인데요. 이거의 대표적인 물질은 HCHO, CH3CHO. 얘 이름은 폼알데하이드. 얘는 아세트 알데하이드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폼알데하이드는 뭐에 쓰냐면 세집증후군이에요. 플라스틱 같은 거나 또는 뭔가를 접착할 때 쓰는 접착제거든요. 그 왜 새집 가면 그런 거 접착제 많이 쓰잖아. 냄새 나지. 그것 때문에 새집증후군 걸린다는 거하고 또는 이걸로는 방부제 만들어요. 방부제가 뭐냐면 실험실에서 동물 해부했어요. 걔를 투명한 액체 용액에 넣어요. 부식이 안 돼요. 썩지 않습니다. 그 용액이 이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만약에 누군가가 술을 연락에 먹은 거야. 자기 주량보다 더 먹어서 다음날 일어났더니 머리 아프고 속 쓰려 죽겠어요.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얘가 숙취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혹시 술 먹고 다음날 힘들어하시면 아이고 아세트알데히드 생기셨나봐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돼요. 좀 배운 티를 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카복실기는 얘는 이름은 카복실산이고 예를 들어서 HCOOH, CH3COOH. 얘 이름은 폼산, 아세트산. 이거 당연히 폼카복실산이고 아세트 카복실산이잖아. 근데 우리가 그걸 일반적으로 줄여서 얘기한다고요. 폼산은 다른 말로 개미산이라고 불러요. 개미 똥구녕에서 나오고요. 얘는 생김새가 HC에 O에다가 OH가 이렇게 붙어있다.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면 예전에 나오고 요새는 안 나와. 이렇게 하면 알데하이드죠. 생김새가 이렇게 하면 카복실산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알데하이드의 성질과 카복실산의 성질을 모두 가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성질들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이 성질을 배울 때는 이게 다 나왔다고요. 중요하게. 그리고 아세트산은 식초죠. 이거 물에다가 물 켜서 쓰는 거예요. 에스터는 얘는 그냥 에스터예요. 이름은. 예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살리실산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아스피린. 아스피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기는 얘는 이름이 케톤이에요. 일반명이 케톤이고 대표적인 예시가 CH3CO의 CH3. 이거 메틸기지. 메틸기가 몇 개 있지? 2개 있지? 그래서 이거 이름이 메틸기가 2개여서 다이메틸 케톤이에요. 아까 2개가 모노다이였잖아. 그지? 근데 다이메틸 케톤 하면 누군지 몰라서 이게 일반적으로 부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세톤입니다. 이거 뭔지 알죠? 남자들은 모를 수 있어요. 여자들은 다 알아요. 이게 리무버라 그래가지고 매니큐어 지울 때 쓰는 거. 이게 아세톤이고 그 다음에 에스터는 나오는 적이 없어요. 예시도 필요가 없어요. 이걸로 대표적으로 알자면은 뭐 영화 괴물에서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에 뭐 뿌리 버리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에테르. 아 이거 에테르인데 왜 에스터라고 썼어? 에테르. 그리고 얘는 아민기.
아민 또는 아미노 이렇게 불러줘요. 이것도 뭐 아세트산이 이제 아미노산이 중요한 거지 다른 거로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구조 보면요. 아미노산이 탄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 곁사슬 여기에 COOH 여기에 NH2 그리고 여기에 H가 있어요. 그러면 아미노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모두 20종류거든요. 20종류인데 요 밑에 부분 있지? 여기는 모든 아미노산의 생김새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요 대가리가 달라서 종류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요?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탄화수소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고 아까 했던 다 단일 결합들 에인, 알케인족이죠.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이고 원유의 주성분이고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연료의 완전 연소 결과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밖에 없고요. 연소할 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연료로 많이 사용돼요. 근데 여기에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LNG와 LPG를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에 해당하는 예시하면 얘는 CH4, 얘는 C3H8과 C4H10,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의 끓는 점이 얘는 영하 161도씨 정도 되고요. 얘는 영하 42.1도씨 정도 되고 얘는 한 영하 0.5도씨 정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갈수록 끓는 점이 어떻죠? 높죠. 그죠? 그럼 높다는 얘기는요. 무슨 뜻이냐면 액화하기 쉽다는 뜻이에요. 얘네들은 다 기체 상태거든요. 액화하기 쉬우면 액화를 하잖아. 운반해서 갖고 다니기 편해. 그래서 부탄가스 어때? 여러분들 부탄가스 요 손에 잡힐 만큼 샀잖아. 들고 다니기 편하지. 근데 이거는 이제 끓는 점이 낮잖아요. 이거를 만들려면 엄청난 압력을 줘야 돼. 그래서 이걸 담는 통은 되게 두껍고 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들고 못 가요. 무거워서 큰 거는 돌려서 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웬만한 사람은 운반 못하고 이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만 돌려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거고요. 그럼 얘네들은 액화가 그나마 되죠. 이거가 도시가스거든요. 얘는 액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집마다 관으로 직접 연결해서 기체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액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알겠니? 이렇게 과정이 있다는 거 기억하고 얘는 액화 천연가스, 리퀴드 내추럴 가스고요. 액화 석유가스라 그래서 리퀴드 페트롤리움 가스의 약자입니다. 이거 종류 구별해야 돼요. 이렇게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탄화소 메테인. 메테인은 무색무취예요. 얘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천연가스고 냄새와 색깔이 없고요.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밀도가 작아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 전혀 녹지 않는다 틀리고요. 거의 녹지 않는다가 맞는 거예요. 전혀라고 하면 틀려요.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만 나오고 가정연료인 액화 천연가스나 시내버스 연료인 압축 천연가스로 사용을 합니다. 자, 알코올에서 이쪽은 시험지 안 나와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거 에탄올과 메탄올과 에탄올만 기억하고요. 탄화수소의 탄소 원자에 1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가 결합한 거, 2개 이상 붙는 거는 요새 교육과정에는 안 나옵니다. 하나짜리만 기억하면 되고요. 얘가 메테인올, 에테인올, 메탄올, 에탄올이 될 것이고, 예, 소독용 의약품이고, 뭐 에탄올은 술 먹는 데 쓰잖아요. 술에 들어가는 거고, 이건 공업용 알코올이에요. 특유한 냄새가 있고 가연성 물질이고요. 연소하면 역시 이산화탄소와 물밖에 안 만들어져요. 구조식은 이렇게 생겨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할 때 내가 구조식이 뭔지까지 설명할 거고요. 요거는 모형으로 만든 건데 실제로는 입체 모양이거든. 그런데 구조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평면으로 그려요. 이걸로 우리는 익숙할 거예요. 이걸로. 그리고 예로부터 과일과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었고요. 현대에는 에텐과 물을 반응시켜서 실험실에서 얻어내고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하지만 휘발성이 강해서 불이 잘 붙어요.
물에 잘 녹고 기름과도 잘 섞여. 그래서 여러분들 왜 고깃집에서 테이블에 고기 구워 먹고 나면 기름 많이 튀었잖아. 그거 닦을 때 분무기로 뿌려서 닦는 게 있거든. 그 분무기가 손님들이 먹다 남기고 간 소주예요. 소주 알코올이니까 닦으면 기름과 물이 잘 섞이니까 닦기 편하겠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물로 묻은 행주로만 닦아봐라. 기름은 잘 안 닦여. 그지? 그럼 나중에 왜 식당 가보면 되게 끈적끈적한 식당이 있죠, 바닥에. 그런 데서 왠지가 먹기 싫잖아. 그게 잘못 닦아서 그런 거야, 정리를. 그리고 이제 단백질을 응고시켜 살균 소독작용하고 술의 성분, 소독용 알코올과 약품의 원료로 쓰죠. 요새 왜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소독제 많이 썼잖아. 그게 이거예요. 자, 카복실산 COOH가 이렇게 붙어 있겠지. 물에 녹아서 산성이고요.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어요. 이건 뭐냐면 그 에탄올 중에 이제 강한 놈이 있죠, 그죠? 알코올의 성질이 강한 놈을 갖다가 공기 중에 그냥 두면요, 얘가 나중에 산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손소독제 이거 97%라고 하잖아. 그거를 어디다가 따라 놓고서는 가만히 둬봐요. 그럼 나중에 그게 찍어 먹으면 신맛이 나요. 그거 찍어 먹었다 뒤질 거야. 식초가 너무 세가지고. 그리고 물에 잘 녹고 약한 산성을 띌 거고요.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하지만 17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빙초산이란 고체로 존재를 합니다. 식초의 성분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잘 나오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폼알데하이드,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무색이면서 물에 잘 녹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가구용 접착제로 쓰여서 세집증후군 일으킨다고요. 그리고 아세톤 CH3, COA, 특유한 냄새나고 물에 잘 녹고 여러 탄수화물을 잘 녹이고 매니큐어 제거제로 쓰인다고요. 아까 이거 내가 화학식으로 써줬었죠.